하면 장르상으로 설화문학에 포함이 되죠. 그 설화문학이라고 하면 신화 말고도 전설이라든가 그죠? 전설 그다음에 민담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설화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얘기니까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 동명왕 신화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는요. 고전 서사 문학이 출제될 때 언제나 그 고전 서사 문학 자체 장르상의 특징을 묻는 경우들이 꼭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르상의 특징을. 그럼 여기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신성성이라는 것. 요 신성성이라는 거 장르상의 특징이죠. 자,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 설화에 속하는 녀석들 중에서 신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나라를 건국한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왕이라는 존재가 신성한 존재여야만 그 민족 자체가 신성해지고 그 집권하는 왕에 대한 복종심도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화라는 것은 항상 그 민족의 자존심, 자부심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성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민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신성성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출생,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성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신성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포괄적 증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증거물 하면 여러분들이 신화보다는 전설 부분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전설에는 증거물이 있고 그 증거물을 통해서 사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증거물은 즉 전설에서의 증거물은 주로 어떤 증거물이었어요? 사물, 장소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포괄적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의 증거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나 이런 한국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또 한국이라는 나라. 단군 신화가 있음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쭉 존재할 수 있었고 뒤집어서 그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단군 신화가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물론 사실은 아니고 허구지만 그런 것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라라든가 그 후손 민족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포괄한 것을 포괄적 증거물이라고 한다. 이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민족 단위로 전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민족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당연히 전설 같은 경우 민담 같은 경우에는 민족 단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지역 단위로 전승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전설이 있더라. 전설의 고향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어디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신성성의 측면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반드시 체크할 것. 그 다음에 포괄적 증거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전설은 미안합니다. 신화는 민족 단위로 전승된다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얘기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화소인데요. 화소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건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명한 신화 같은 경우에 뭐 아래서 태어났다, 출생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어려서부터 활을 잘 쐈다 이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에 닥쳤다 사건입니다.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작은 단위들을 뭐라고 한다?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모티프라고도 하는데요. 모티프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쓰임에 대해서는 차츰 여러분들이 많은 문학 작품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화소 중에서도 주의할 것은 화소 중에서도 중요한 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 이야기 다른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또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용수와 며느리바위 같은 작품에 보면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하나의 불고 모티프 돌아보지 마라 불 뭐뭐 하지 마라 고 돌아보다 돌아보지 마라 모티프 혹은
에이? 걔가 돌이 됐다 그래서 화성 모티프, 돌이 되었다 화성 모티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티프들은 화소들은 중심이 되는 화소들은 하나의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야기에도 있고 같은 민족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에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화성 모티프 같은 경우, 불고 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보면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되는 얘기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중심되는 화소들은 그 작품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작품에도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영웅의 일대기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형이라고 하는 건 뻔한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뻔한 얘기라는 거.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영웅의 이야기다 하면 꼭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있죠. 복수하는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 무협지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영웅의 일대기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일대기라고 한 건 뭐냐면 일대기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대기라고 보죠. 그러니까 영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들은 특별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 유형은 반복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하늘의 자식이다라든가 신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길동 같은 경우에 영웅 스토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홍길동이 뭐 판서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건 아래서 태어났다라든가 아니면 뭐 홍길동이 같은 경우에 서자로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들도 영웅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맨날 보면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근데 알고 보니 뭐 대기업의 회장의 손자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 뭐예요? 비범한 자질, 비범한 능력. 비범하다는 건 평범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명 같은 경우 활 잘 쏘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는 뭐 스토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 주말 연속극 이런 데 보면 뭐 나옵니까? 꼭 고아인데 공부 무지하게 잘합니다. 쌈박질도 무지하게 잘합니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영웅의 일대기 유형에서 이어져 나온 얘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애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혹은 너무나 뛰어난 애라 시기를 받다 보니까 주위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양육해주는 사람, 구출자, 조력자들이 등장을 해서 얘를 키워주고 해줍니다. 중국의 무협지 같은 거 보면 항상 뭐 나옵니까? 뭐 대가댁에서 태어났는데 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부모님 죽고 유모가 뭐 이렇게 안고 가고 그죠? 쫓기다가 유모 죽고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뭐 장님 할아버지가 가서 구했다 뱃사공이 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장님 할아버지 뱃사공 이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구출 양육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린애가 이제 나중에 자기의 내막을 알고서 난 복살래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끝내 나가죠. 나갔을 때 또 누굴 만납니까? 조력자. 그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왜 이래요 뭐 장난 툭툭 하다가 무술에 뛰어난 달인인 거 알게 되고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조력자를 만나서 무술을 연마하게 되고 복수하러 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닥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해서 투쟁의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 스토리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결국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생 부분이죠. 출생에 있어서 고귀하며 비정상적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죠? 그 다음엔 계속 반복되는 구조들인데 고난을 겪는다, 극복한다, 또 고난을 겪는다, 극복한다. 그러다가 승리하고 영광을 차지한다.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많은 현대 서사문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웅의 일대기 유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길동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얘기. 요거와 연결되니까 기본적으로 요 구조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개의 사항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신성성, 포괄적인 증거물, 그 다음에 민족 단위로 정승된다라는 신화의 특징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화뿐만 아니라 설화 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현대소설에서도 나타나고 뭐 시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근데 시에서는 주로 모티프라고 얘기하고 화소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이런 화소의 개념 반드시 알아두시고 영웅의 일대기 유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가달락부터 봅시다. 시조 동명왕의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 동명왕이 지금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동명왕은 성은 고씨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주몽이에요. 이보다 앞서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동부여로 피해가고 부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부루가 죽자 금화가 즉 부여의 왕으로서 금화가 동부의 왕으로서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가 끊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끊어서 봐서 여기까지 얘기는 누가 중심이 된 얘기예요? 주몽의 얘기보다는 금화라는 왕이 즉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자, 그때라는 것은 장면이 전환되거나 사건이 전환되는 부분,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 이렇게 사건을 살짝 전환시키는 부분이 시작된다라는 표시지요. 그렇죠? 자,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나 물으니 나는 물의 신 하백의 딸로 이름은 요하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 및 압록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여기에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 누굽니까? 유하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지요. 금화와 유하가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하가 하백의 딸 물의 신 하백의 딸이면서 누구와 관계를 가졌죠?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와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백의 딸이니까 목의 혈통은 뭐다? 수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해모수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니까 북의 혈통은 천신이 되는 거죠. 즉 여기 주몽이라는 인물은 천신의 아들이며 수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고귀한 혈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귀양 보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어요? 뭘 또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지요.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면 당시에도 어떤 그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미리 지들이 좋아서 같이 산다는 거. 아, 이건 욕먹는다 이런 얘기죠. 뭐 현대도 그렇지만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본 거.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금화와 유하의 만남이 핵심적인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고귀한 혈통이라고 그랬죠. 고귀한 혈통. 뭐죠? 이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 유형 중에 첫 번째 단계.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밑줄 근 요 부분 두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주몽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제시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정리가 된 것이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나단락으로 넘어가지요. 금화가 이상히 여겨서 이상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동명왕편 그 서사시 부분에 보면 유하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하백이 아버지가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놀아놨다고 이 주둥이를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주둥이가 뭐 몇 자, 세 자, 석 자 정도가 이렇게 확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유아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쫓아가며 비추었다. 이로해서 잉태했다. 자, 주몽을 잉태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햇빛이 비쳤다고 해서 이 햇빛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죠. 아버지인 해모수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잉태와 알을 하나 낳았다. 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성성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 하늘에 있죠. 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뽕뽕뽕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난생신화, 난생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천신을 굉장히 숭배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거나 산 깊이 있거나 아니면 물속 깊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갈 수 없는 신비한 공간에 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가기 힘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하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신을 숭배하는 시기쯤 되면 역사상으로도 보면 천신을 숭배하는 시기쯤 되면 굉장히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주변에 있는 동물들 무서워서 동물들 신으로 모시다가 나중에 산속 깊이 바다 깊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쯤 되면 그리스 신화처럼 하늘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이라는 것은 그 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성성을 나타내 주면서 뭐예요?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기이한 출생이라는 것도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5대들이나 되었다. 왕이 버려서, 왕이 누군지 알죠? 금화, 개구리, 금개구리 아저씨가 얘를 버려서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개, 돼지는 뭐예요? 이 자연물들까지도 경외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알에 대해서, 즉 주몽에 대해서. 먹지 않으면 기내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가고, 들에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줬다. 자, 여기 덮어준다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에이, 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넓게 보면 얘네들이 새와 짐승이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왕이 꿰뜨리려 하여도 깨어지지 않으니 도로 어미에게 주었다. 어미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어.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세 때 벌써 7세 7살의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비범한 능력이 나오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하였다. 자, 동명한편 서사시에 보면요, 스스로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어머니가 얘가 자꾸 파리가 눈을 빨아요, 엄마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기저귀 차고 누워가지고 뽕뽕뽕뽕 싸가지고 파리를 맞춘다는 그런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하였다.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주몽이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정리해볼까요? 뭐예요? 햇빛, 요거 뭐예요? 신성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낳는 것, 신성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이한 출생이라는 거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신성성과 동시에,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요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새, 짐승, 요걸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냈지요? 자, 요거 비범한 능력 보여주는 영웅의 일대기적 요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전체 당락 정리해보면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비범함이 보이는 부분,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이렇게 요 단락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아붙여서 세 번째 단락 들어가 보죠. 자, 세 번째, 금화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주몽과 같이 놀면 그 재주가 늘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영웅적인 인물 주변에는 좀 삐리삐리한 애들, 아니면 좀 뛰어나지만 얘를 끝끝내 따라가지 못하는 2등 3등이 나옵니다. 자,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바로 뭐예요? 주변에서 시기해가지고 죽을 고비에 닥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조금씩 먹여 여이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니 왕은 살찌는 것을 타고 여인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의 어미가 왕의 다른 아들들이 여러 장수와 함께 주몽을 장차 해치려 함을 알고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너희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로 가든 좋지 않겠느냐. 속히 이를 꾸며라 라고 하여서 모자간의 이별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 선생님이 여기 밑줄 그어놨죠. 자, 일찍 없애자 후환이 두렵사옵니다. 결국 뭐예요? 대소가 시기하여 죽을 고비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없애자라고 되어 있죠? 죽을 고비에 닥쳤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웅의 일대기 요소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좋은 말을 알아보고 조금씩 여유있게 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주몽의 지혜. 요것도 마찬가지 비범한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지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시작되는 위기의 장면으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주몽은 위기에 처하나 지혜로서 미리미리 건국을 준비하고 있다. 자, 죽을 고비 고난에 처했다라는 거 영웅의 일대기 구조 역시 이해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2개 단락 남았는데요. 정리해볼까요? 자, 이에 주몽이 오이등 세 사람의 벗과 엄수에 이르러 고하되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화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가고 있는데 뒤쫓는 자가 따라오니 어찌하겠는가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주었다. 어별 성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고기와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몽이 건너자 다리는 사라지고 쫓아오는 군사들 건너지 못했다. 영웅적 스토리 이거 맨날 나와요. 명마 타고도 이렇게 막 뛰어난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적군들은 막 활 쏘고 그러는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절벽인데 확 뛰어넘죠. 이런 거 어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악장 용비어천가에도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영웅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누가 하백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신이
삼촌인 하백이가 아이 우리 손자 죽게 됐다. 야 물고기 자라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서 막 머리 깨지게 이렇게 다리 쫙 만들어주고 얘네 건너가고 이런 장면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 다리를 놓아주었다. 이거 뭐예요? 바로 천우신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우신조. 자, 천우신조라는 것은 용비어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하늘이 도와주고 신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실은 자신만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하백이 어떻게 했어요?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했다. 하백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거고요.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별성교 물고기하고 자라가 만들었다 다리를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 절정으로 딱 넘어가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장면. 졸본주의로 도파하였다. 미처 궁시를 짓지 못하여 비류수 위에 초막을 짓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건국을 드디어 한 거지요. 고씨의 성을 삼았으니 고씨로 성을 삼았으니 그때 나이 12세였다. 이거 웬일입니까? 12살에 코울리게 어린애가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뭐예요? 국호를 고구려로 했다, 건국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구려 건국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구려의 건국 투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환혈통 하늘과 그 다음에 수신의 자식이다라는 거 그거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고기환혈통.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 아래서 태어났다. 비범한 자질 활 잘 쏘는 거 능력 보여줬죠. 기아 고난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구출 양육자 구출자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백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2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가 다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키워주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위기를 극복한다.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을 통한 승리로서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영웅의 일대기 유형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소라는 건 이런 얘기들 단락별로 나는 얘기들이 작은 사건의 단위를 이루고 있고 다른 장르 혹은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 말에게 뭐 먹이는 장면 있잖아요. 비리비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타는 명마는 자기가 타는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온달설화에도 나옵니다. 온달설화에도 이 말에다가 혀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걔네들 비리비리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성성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쭉 봤습니다. 아래서 태어나는 거 그런 거 등등을 확인을 했습니다.